중동의 백만장자가 내 딸을 결혼을 시켜주겠다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한국의 평범한 총기 기술자. 하지만 그의 정체가 대한민국 최강의 특전사 출신임이 밝혀지며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 회색빛 도시의 번잡함과 끊임없는 경적 소리를 뒤로하고 남쪽으로 향하는 사막 고속도로를 몇 시간이나 달렸을까. 풍경은 서서히 현실의 색을 잃고 태고의 것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지질학적 시간이 빚어낸 거대한 붉은 바다 와디 럼이었다. 달의 계곡이라 불리는 그곳은 지구의 것이 아닌 듯한 풍경을 품고 있었다. 수억 년의 풍화가 조각한 붉은 사암 절벽들이 거대한 괴수처럼 땅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 사이로 부드러운 주홍빛 모래 언덕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대기는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 절대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태양과 바람 그리고 붉은 바위만이 존재하는 이원시의 땅 한가운데 인간의 오만함이 빚어낸 기적이 신기루처럼 서 있었다. 페트라 팔콘 클럽. 외부 세계에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오직 세계 최상위 0.01%의 부호들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낙원이었다. 클럽의 건물은 와디 럼의 붉은 사암을 그대로 깎아 만든 듯 주변 풍경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고대 나바테아인들이 남긴 신전처럼 장엄하면서도 통유리와 티타늄 합금으로 마감된 내부는 지독할 정도로 현대적이었다. 자연에 대한 경외와 정복욕이라는 모순된 두 가지 욕망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다. 오늘 이 침묵의 계곡은 이례적인 소음으로 가득 찼다. 클럽의 주인이자 요르단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 셰이크 자이드 알 하심이 주최하는 비공개 연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클럽의 중앙 라운지,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와디 럼의 장엄한 석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셰이크 자이드는 이탈리아제 순백 디슈다샤를 입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웃으며 파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에게 직접 하사받았다는 상아와 순금으로 장식된 커스텀 저격 소총이 왕의 홀처럼 들려 있었다. 하하! 보시오, 내 친구들. 국왕 폐하께서 나의 충심에 감복하여 이 보물을 내리셨지. 이 총 한 자루에 담긴 신뢰만으로도 나는 중동의 어떤 국경이라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네. 그의 주변을 둘러싼 유럽의 방산 재벌, 러시아의 석유 부호, 사우디의 왕족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찬사를 쏟아냈다. 오 셰이크, 당신의 영향력은 실로 태양과도 같습니다. 저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요르단의 심장 그 자체로군요. 자이드는 그들의 아첨을 공기처럼 들이마시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세상에서 힘은 곧 진리였고 돈은 그 진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 화려함과 허영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라운지에서 수직으로 수십 미터 아래 지하 벙커에 버금가는 거대한 총기 정비실. 그곳은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했다. 희미한 기름 냄새와 차가운 강철 냄새, 그리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 김민준이 있었다. 그는 방금 정비를 마친 자동 소총의 부품들을 하얀 천 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도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수십 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한 기계처럼 그의 손은 놀이쇠 뭉치를 분해하고 가스 피스톤을 닫고 총열 내부를 확인했다. 그의 손은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머리카락보다 얇은 먼지 하나를 핀셋으로 집어내는 손끝은 섬세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공허한 눈빛은 그를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동인형처럼 보이게 했다. 지상의 소음은 두꺼운 방음벽에 막혀 희미한 진동으로만 전해져 올 뿐 그의 세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수억 원짜리 보석 박힌 총이든 녹슨 패총이든 그에게는 똑같은 강철 덩어리일 뿐이었다. 사람을 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 그는 그저 그 도구들이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기술자였다. 그 역할이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한편 파티의 소음이 역겨워 조용한 도서관으로 피신해 있던 셰이크의 외동딸 라일라 알하심은 두꺼운 고고학 보고서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런던에서 역사 보존학을 공부한 그녀에게 아버지의 사업과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는 야만인들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보다가 우연히 통유리를 통해 지하 정비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채 오직 강철과 소통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깊은 침묵과 고독은 화려한 파티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녀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다.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을 가졌기에 저토록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하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셰이크 자이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경호대장 타리크 역시 자신의 손목시계형 단말기를 통해 클럽 내 모든 구역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유독 지하 정비실의 김민준에게 자주 머물렀다. 전직 요르단 왕립 특수부대 출신인 그의 눈에는 김민준의 몸짓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작업에 몰두하면서도 등 뒤의 기척이나 조명의 미세한 변화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무의식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으려는 움직임. 그것은 평범한 기술자의 습관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 속에서 살아남은 자에게만 각인되는 생존의 본능이었다. 저자는 군인이다. 그것도 평중한 훈련을 받은 자다. 타리크는 속으로 확신했다. 그는 조용히 부하에게 김민준의 고용 기록과 신원 정보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용한 사막의 성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야수가 숨어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스쳐 지나갔다. 와디럼의 태양이 마지막 빛을 토해내며 붉은 사암 절벽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연회의 분위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곧 셰이크 자이드의 오만한 과시욕이 이 침묵의 계곡을 뒤흔들 것이고 그 포효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남자의 강철 같은 침묵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었다. 밤이 내린 와디럼은 또 다른 세상을 열었다. 하늘은 검은 벨벳처럼 깊어졌고 그 위로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졌다. 페트라 팔콘 클럽의 야외 사격장은 최첨단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혀져 붉은 사암 절벽들을 신화 속 배경처럼 비추고 있었다. 셰이크 자이드는 파티의 절정으로 자신의 사격 실력을 과시할 시간이라 판단했다. 그는 손님들을 이끌고 넓은 사격장으로 나섰다. 표적은 이곳에서 무려 1300m 떨어진 협곡 사이에 매달린 지름 50cm의 강철 원반이었다. 밤이 되면서 바람은 더욱 거세고 불규칙해졌고 조명 때문에 생기는 빛의 굴절과 신기루 현상은 사격의 난이도를 극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자, 모두들 보시오. 이 셰이크 자이드가 저 멀리 어둠 속에 숨은 달을 쏘아 맞추는 것을. 와디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그는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사격 자세를 취했다. 값비싼 맞춤 사격복과 안정적인 자세. 하지만 그의 눈은 표적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감탄 어린 시선을 향해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총성이 밤의 정적을 깨트리며 울려 퍼졌다. 하지만 총알은 표적 한참 옆에 바위를 때리며 불꽃만 일으켰을 뿐이었다. 자이드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밤바람이 생각보다 차갑군. 총신이 수축하면서 탄도가 조금 변한 모양이야. 그의 변명에 아첨꾼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경쟁자이자 파트너인 러시아 방산 재벌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은 자이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조급해졌다. 두 번째 발사. 이번에는 더욱 집중하려 애썼지만 빗나간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사격장을 채웠던 기대감은 싸늘한 침묵으로 변해갔다.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은 자이드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세 번째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또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완벽하고 처참한 실패였다. 이제 침묵은 동정이 아닌 경멸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자이드는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만함이 만들어낸 최악의 수가 떠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이깟 사격이 대수겠는가? 진짜 재미있는 쇼를 보여주지. 이 자리에 누구든 단 한 발로 저 표적을 맞추는 자에게는 내일 밤 내 딸 라일라와 단둘이 고대 도시 페트라의 달빛 아래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그의 폭탄 선언에 라일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버지는 또다시 자신의 구겨진 체면을 세우기 위해 딸을, 그것도 그녀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페트라 유적지를 도박의 판돈으로 던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사격장은 술렁이었지만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셰이크 본인도 실패한 도전에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자이드의 시선이 사격장 구석을 헤맸다. 마침 정비를 마친 총기들을 카트에 싣고 있던 김민준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자이드에게 그는 완벽한 분풀이 대상이자 이 긴장된 상황을 희극으로 바꿀 어릿광대였다. 거기, 총이나 닦는 관리 사나리. 자이드의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자네가 한번 쏴보게. 매일같이 그 차가운 쇳덩이를 끌어안고 사니 총의 기분이라도 더 잘 알 것 아닌가. 어서 와서 이 고집 센 총을 한번 달래보아라. 그의 말에는 숨길 수 없는 멸시와 조롱이 뚝뚝 묻어났다. 사람들의 입가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오만한 셰이크가 망신을 당하더니 이제는 힘없는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는 저속한 쇼가 시작된 것이다. 김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가시처럼 날아와 그의 온몸에 박히는 듯 했다. 거부하고 싶었다. 그의 내면에서 하데스라 불렸던 과거의 자신이 소리치고 있었다. 적간놈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라. 무시하고 돌아서라. 하지만 현재의 김민주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돌아서는 순간 그는 이 사막에서 조용히 살아갈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되리라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 시리아 국경의 먼지 냄새와 동료들의 마지막 비명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지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다시는 방아쇠를 잡지 않겠다고, 그 피 묻은 강철을 만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그의 손에 총을 쥐어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짧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카트를 내려놓고 천천히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이드 앞으로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흥미진진한 눈으로 그를 지켜봤다. 그 누구도 지금 자신들 앞으로 걸어나오는 저 초라한 동양인 남자가 잠시 후 와디럼의 밤을 뒤흔들 한 발의 진실을 장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김민준이 사격선에 섰을 때 셰이크 자이드는 경멸이 가득 담긴 미소와 함께 자신의 커스텀 소총을 그에게 내밀었다. 자, 어디 한번 달래보시게. 행여나 맞추기라도 한다면 내 딸과 데이트를 하게 될 테니 영광인 줄 알라고. 김민주는 아무 대꾸 없이 총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상아로 된 손잡이를 감싸는 순간 그의 주변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그것은 너무나 섬세한 변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라일라와 타리크의 눈에는 그 변화가 마치 수면에 이는 파문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시선은 총의 화려한 황금 장식이나 보석에는 단 1초도 머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총을 받자마자 자신의 몸에 맞게 무게 중심을 조절하고 개머리판을 어깨에 가볍게 견착하며 조준경과 총신이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는지 확인했다. 수만 번의 반복을 통해 각인된 기계보다 더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경계와 연결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라일라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저것은 단순한 숙련된 솜씨가 아니었다. 총이 자신의 신체 일부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본능적인 움직임. 그녀의 심장이 불안과 기대를 뒤섞으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타리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건 확인이 아니다. 교감이다. 무기와 나누는 대화다. 그의 직감이 비상경보를 울렸다. 그는 즉시 부하에게 다시 한번 비밀 지령을 내렸다. KASOTC 기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 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찾아봐. 저 남자의 군번을 어떻게든 알아내. 지금 당장. 김민주는 사격대 위에 총을 거치했다. 그리고는 엎드려 자세를 취했다. 그의 몸은 대지에 뿌리내린 거대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표적을 봐야 할 사수가 눈을 감다니. 공포에 질려 포기하려는 것인가. 하지만 그는 눈이 아닌 다른 감각을 열고 있었다. 그는 와디럼의 밤바람과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의 온 신경이 피부 끝에 집중되었다. 오른쪽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 협곡 사이를 돌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와류. 그리고 조명으로 인해 데워진 공기와 차가운 밤 공기가 만나 만들어내는 대기의 밀도 차이까지. 과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야 했던 지옥 같은 훈련이 그의 몸에 각인시킨 감각이었다. 그는 사격장의 첨단 장비가 보여주는 숫자를 믿지 않았다. 숫자는 과거의 데이터일 뿐, 지금 이 순간의 바람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특전사 시절 저격술 교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총알을 보내는 것은 내 손가락이 아니다. 내가 내쉬는 마지막 숨결이다. 바람을 읽고 바람을 이해하고 마침내 바람 그 자체가 되어 총알을 실어보내라.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밤 공기를 채웠다가 절반을 내뱉고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 박동이 고요해지고 온몸의 긴장이 풀렸다. 시끄러운 세상이 그의 등 뒤로 멀어지고 그의 의식 속에는 오직 세 점만이 남았다. 나 총, 그리고 1300m 너머의 표적.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섬광을 품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느리고 일정하게 방아쇠를 압박했다. 쾅! 이전에 요란했던 총성과는 다른 짧고 건조하지만 밤의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알은 음속을 돌파하며 긴 포물선을 그렸다. 1초, 2초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바로 그 순간 대형 스크린 화면을 통해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둔탁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쨍! 1300m 밖의 강철 원반, 그 정중앙에 정확히 총알이 박히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펼쳐졌다. 클럽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얼어붙었다. 킬킬거리던 웃음소리, 조롱하던 목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거친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셰이크 자이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화면과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뿜어내는 소총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김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래, 말도 안 되는 10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의 오만한 성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금과 권력의 탑에 감히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에서 날아온 한 발의 총알이 치명적인 균열을 내고 있었다. 김민준의 총성이 남긴 것은 단순한 명중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셰이크 자이드 알 하심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오만의 성체에 가해진 선전포고였다. 그는 자신의 왕국, 자신의 발밑에서 일개 기술자 따위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은 분노라는 용암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운. 그래, 저건 운일 뿐이야. 눈먼 총알이 어쩌다 보니 맞은 것뿐이라고.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소리쳤지만 그 외침에 동조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경악과 혼란에 빠져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한 비현실적인 광경을 소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들의 침묵은 자이드에게 더 큰 굴욕감과 조바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 건방진 동양인 남자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의 존재를 한낱 사기꾼의 것으로 격화시켜야만 했다. 자신의 권위는 그래야만 바로 설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통제실을 향해 악을 쓰듯 외쳤다. 당장 드론을 띄워라. 군사용 스텔스 드론으로 2700m 상공에서 실제 교전 상황을 가정하여 회피 기동을 실시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다. 미사일 경보에 반응하는 인공지능 회피 패턴을 작동시켜. 그의 명령에 사격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2700m. 그것은 이미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컴퓨터의 계산과 거대한 포신의 힘을 빌려야만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런데 고정 표적도 아닌 최첨단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군사용 드론을 맞추라는 것은 신의 심장을 쏘아 맞추라는 말과 동의어였다. 사람들은 셰이크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더 이상 실력의 증명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리를 담은 불가능이라는 이름의 공개 처형 선고였다. 경호대장 타리크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셰이크,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저격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닥쳐라, 타리크. 자이드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으르렁거렸다. 내 클럽에서 불가능은 없다. 저놈이 못한다면 그저 운 좋은 사기꾼이라는 게 증명될 뿐. 어서 드론을 띄우지 않고 뭘 하는 게냐? 명령에 따라 클럽 경납고에서 스텔스 코팅으로 검게 빛나는 박쥐 형상의 군사용 드론이 굉음과 함께 솟아올랐다. 그것은 순식간에 2700m 상공으로 날아가 이내 화면으로만 식별 가능한 검은 점이 되었다. 그리고 인공지능 회피 패턴에 따라 인간의 예측을 비웃는 불규칙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이제는 동정심마저 느껴졌다. 저런 미친 도전에 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거부하고 돌아설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김민준의 반응은 또다시 그들의 상식을 파괴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금 전 기적을 쏘아 올렸던 자이드의 화려한 소총을 사격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에게 이 총은 이 정도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화려하기만 한 장난감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정비실로 향했다. 그가 돌아가는 것이 포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곧이어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미군이 사용하는 구경 50의 대물 저격 소총이었다. 거의 소형포에 가까운 길이 1.5m, 무게 15kg에 달하는 거대하고 흉악한 강철 덩어리. 그는 그 육중한 총을 마치 자신의 팔다리처럼 익숙하게 다루며 사격장 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가져온 탄약 상자에서 직접 만든 특수 탄환을 꺼냈다.
일반 탄원보다 훨씬 길고 뾰족하며 탄두에는 미세한 홈이 파여 있었다. 공기의 저항을 극한으로 줄이고 회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만의 비법이었다. 그는 조준경의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수십 번의 미세한 클릭 소리를 내며 0점을 조정했다. 거리, 풍속, 습도, 기압, 탄두 무게, 지구 자전 편차.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전장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슈퍼컴퓨터가 되어 있었다. 그가 자신만의 무기를 창조하는 동안 타리크는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요르단 군 정보부에 복무하는 옛 부하와 연락이 닿았다. 나 타리크다. 긴급 상황이다. KASOTC의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겠다. 하데스 프로젝트라는 파일을 찾아. 내 모든 권한을 사용해도 좋다. 무슨 수를 써서든 열어봐. 타리크는 통화를 끊고 초조하게 화면을 응시했다. 하데스. 그리스 신화 속 저승의 신. 대체 어떤 프로젝트이기에 일개 군인의 파일에 저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 봉인해 놓았단 말인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김민주는 모든 조정을 마쳤다. 그는 거대한 총과 한몸이 되어 땅에 완전히 밀착했다. 그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았다. 그의 눈은 드론의 움직임을 쫓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 움직일 공간을, 드론 조종사의 심리를 읽고 있었다. 저 인공지능은 수만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은 프로그래밍된 것. 그 허점을 노려야 한다. 가장 복잡하고 화려한 움직임 뒤에는 반드시 가장 단순하고 직선적인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그는 기다렸다. 짐승과도 같은 인내심으로 완벽한 그 순간을. 와디 럼의 모든 바람이 그의 숨결 속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는 듯 했다. 사막의 모래 폭풍이 그의 눈동자 안에서 휘몰아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사격장을 지배했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화면 속의 검은 점과 땅에 엎드린 채 미동도 없는 김민준을 번갈아 돌 뿐이었다. 그는 마치 붉은 사막의 일부가 된 화석처럼 보였다. 김민준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느려지고 있었다. 그의 청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혈액이 흐르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 그의 시야는 터널처럼 좁아져 오직 조준경 안의 세상만이 존재했다. 그는 2700m 상공의 드론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곳의 공기의 흐름, 빛의 굴절,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드론이 현란한 회피 기동을 펼친 후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짧은 찰나. 제로에 가까운, 거의 정지에 가까운 그 순간을 그의 본능이 포착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쾅!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 와디 럼 전체를 강타했다. 대물 저격 소총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밤의 어둠을 갈랐고 그가 엎드린 주변의 모래가 폭풍처럼 흩날렸다. 그 엄청난 반동을 그의 온몸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하게 흡수했다. 총알은 음속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밤하늘을 갈랐다. 5초, 6초, 7초 지켜보는 이들의 심장이 터질 듯한 시간. 바로 그 순간 타리크의 위성 전화로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하데스 프로젝트. 그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열렸다. 파일의 첫 장에는 검은 베레를 쓴 한 동양인 남자의 앳된 증명사진이 있었다. 김민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프로필이 타리크의 눈동자를 강타했다. 성명 김민준. 소속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흑표범 부대. 호출명 하데스 HADES. 주특기 전천 후 저격, 고공낙하 HALO, 폭발물 처리 EOD 정보전. 비고 역대 최연소 마스터 서전트 달성.
특전사 내 모든 훈련 과정에서 전무후무한 최고 기록 수립. 타리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707부대. 검은 베레 중에서도 최정예만을 모아놓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통수하는 국가급 대테러 부대. 그리고 하데스라는 이름 뒤에는 그가 참여했던 비밀 작전들의 목록이 이어졌다. 작전명 붉은 여우 사냥 시리아 국경 의적대 세력에 납치된 외교관 구출. 매복 공격으로 팀원 전원 사망. 단독으로 적 지휘부 포함 30여 명 사살 후 인질 구출 성공. 저승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생존자. 하데스 호출명 부여. 작전명 북해의 유령의 해상 석유 시추선 테러 진압. 폭풍우 속에서 단독으로 헬기 레펠 침투. 테러리스트 전원 소탕 및 폭탄 해체. 파일을 읽어 내려가던 타리크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실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국가가 키워낸 최강의 인간 병기, 전쟁 그 자체와도 같은 남자였다. 타리크가 경악하는 바로 그 순간 8초가 넘는 긴 비행을 마친 김민준의 총알이 거짓말처럼 2700m 상공의 드론을 정확히 꿰뚫었다. 화면 속에서 춤추던 검은 점이 거대한 불꽃과 함께 폭발했다. 스텔스 드론의 티타늄 장갑을 꿰뚫은 총알이 내부의 연료 전지를 터뜨린 것이다. 검은 파편들이 불꽃과 함께 밤하늘 아래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사격장은 이제 침묵을 넘어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성스러운 정적에 휩싸였다. 타리크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셰이크 자이드에게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의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셰이크 맙소사,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당신이 건드린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쟁의 신, 저승의 지배자, 하데스입니다. 셰이크 자이드는 화면 속 하데스라는 단어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타는 드론의 잔해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분노나 굴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신의 영역을 침범한 어리석은 인간이 마주하게 된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힘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와디 럼의 붉은 모래 위로 그의 오만한 제국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두 번째 총성이 멎은 후 페트라 팔콘 클럽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부와 권력이 만들어내던 경박한 소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감히 숨쉬기조차 어려운 쇠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지배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김민준을 총기관리사나 운 좋은 동양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해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어떤 불가해한 힘의 현신이었다. 김민준은 거대한 대물 저격 소총을 어깨에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자의 희열이나 자부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 제 손으로 피를 묻힌 자의 깊은 피로감과 자기 혐오만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가 정비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겁에 질려 길을 열었다.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는 이도 그의 앞을 가로막는 이도 없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함께 언제 자신들에게 향할지 모르는 저 무시무시한 힘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담겨 있었다. 정비실에 도착하자 클럽의 지배인과 직원들이 달려와 그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굽실거렸다. 필요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하지만 김민준은 그들의 과도한 친절과 두려움 섞인 존대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역겨웠다. 그는 하데스라는 이름을 와디 럼의 모래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다시 하데스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이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인가. 그는 총기를 닦는 천에 기름을 묻히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그때 정비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경계심에 날카롭게 고개를 든 그의 시야에 라일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포나 경외심이 없었다. 대신 마치 상처 입은 맹수를 대하는 듯한 조심스러움과 깊은 연민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문턱에 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가 던진 질문은 그의 과거에 대한 것도 그의 실력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당신을 하데스라고 부르더군요. 저승의 신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방아쇠를 당길 때 당신은 표적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그녀의 질문은 예리한 칼날처럼 김민준이 둘러치고 있던 모든 방어막을 꿰뚫고 그의 심장에 닿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과 마주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데스는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신이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죽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 속에는 동료들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자의 지독한 죄책감과 고통이 응축되어 있었다. 라일라는 그의 상처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정신을 수습한 셰이크 자이드가 타리크와 함께 정비실로 다가왔다. 그는 김민준 앞에 서서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미스터 아니 하데스.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자네 같은 위대한 전사를 몰라보고. 그는 어떻게든 사과하고 보상하려 했지만 그의 언어는 그저 돈과 권력의 범주 안에서 맴돌 뿐이었다. 그 모습에 김민준은 처음으로 차가운 반문을 던졌다. 셰이크. 당신이 제안하는 그 모든 것들로 죽은 내 동료들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자이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진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으로도 이 남자의 상처 하나조차 어루만져 줄 수 없다는 것을. 김민준은 자이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용한 살말입니다. 그의 말은 한때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남자가 토해내는 가장 처절한 기도였다. 라일라는 그의 고독과 고통을 이해하며 그를 이 지옥 같은 운명에서 구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전설의 그림자는 거쳤지만 그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한 인간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하데스의 귀환이 남긴 충격은 페트라 팔콘 클럽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클럽의 주인인 셰이크 자이드는 칩거에 들어갔고 클럽을 가득 채웠던 부호들은 겁에 질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제 와디 럼의 붉은 사막에는 다시 태고의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민준은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정비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과거의 망령들은 다시 깨어나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살인자. 너 때문에 모두가 죽었어. 그는 그 환청을 지우기 위해 미친 듯이 강철을 닦고 조이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의 고통을 지켜보던 라일라는 더 이상 그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물질적 보상도 그의 상처에 닿을 수 없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 그리고 파괴의 기억이 아닌 창조의 역사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정비실 문을 두드렸다. 지훈 씨, 저 라일라예요. 당신에게 진짜 요르단의 심장을 보여주고 싶어요. 와디 럼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위대한 침묵의 도시를요. 김민주는 거절하려 했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홀린 듯 그녀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와디 럼을 벗어나
고대의 땅 페트라로 향했다. 한밤중에 페트라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라일라가 특별 허가를 받아놓은 덕분에 그곳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좁고 구불구불한 사암 협곡 시크에사이큐에 들어섰다. 양옆으로 깎아지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절벽이 밤하늘을 가렸고 길을 따라 수천 개의 촛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시간의 통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길고 어두운 협곡이 끝나는 지점, 시야가 갑자기 탁 트이며 거짓말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달빛과 수천 개 촛불의 빛을 받아 붉은 장밋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신전, 알-카즈네 보물창고. 인간이 바위를 깎아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장엄하고 정교하며 신비로운 건축물이 두 사람 앞에 서 있었다.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서 김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가 평생을 바쳐 연마했던 파괴의 기술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었다. 두 사람은 신전 앞 넓은 광장에 마련된 담요 위에 나란히 앉았다. 라일라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민트차를 따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전공은 역사 보존학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유산을 지키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게 제 꿈이죠. 하지만 제 아버지는 정반대의 일을 하세요. 아버지가 파는 무기들이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페트라를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전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환멸을 고백했다. 황금 세장 속 공주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굳게 닫혀있던 김민준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는 페트라의 신전을 그리고 그 신전보다 더 고결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시리아 국경 근처였어요. 적대 세력에 납치된 외교관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낮고 건조했다. 퇴로가 막혔고 우린 폐허가 된 마을에 고립됐습니다. 그때 적들이 민간인 아이 하나를 방패 삼아 다가오고 있었죠. 교전 수칙상 위협이 되면 아이와 함께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아이의 눈과 마주쳤거든요.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제가 망설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적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던 제 동생이나 다름없던 부팀장이 저 대신 총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를 밀치고 대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제 주변의 모든 것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제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향해 총을 쏘았죠. 결국 인지를 구출하고 영웅이 되었지만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동료들이 모두 죽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제 손에 묻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영웅이라는 이름과 하데스라는 저주받은 이름으로부터. 그의 고백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라일라는 그의 고통의 무게에 감히 어떤 위로도 건네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어깨를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몸에 그녀의 작은 온기가 전해졌다. 파괴의 신이라 불렸던 남자와 보존의 가치를 믿는 여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달빛 아래 잠든 고대의 신전을 함께 바라보았다.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낸 저 거대한 바위 앞에서 그들의 상처는 아주 작고 하찮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김민주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망령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페트라에서의 밤 이후 셰이크 자이드는 딸과 김민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의 딸이 저 위험한 야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문제 상황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처럼 이 문제를 돈과 권력, 즉 거래를 통해 해결하고 통제하려 했다. 며칠 뒤 자이드는 암만에 위치한 자신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김민준을 정중히 초대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암만 시내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진 권력의 정점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 자리에는 라일라와 타리크도 배석해 있었다. 자이드는 최고급 쿠바 시가를 권하며 인자한 군주의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지훈. 이제 자네를 하데스라 부르지 않겠네. 자네는 위대한 영웅이니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 그는 거대한 협상 테이블 위에 자신의 모든 패를 올려놓았다. 내 제안을 받아주게. 내 모든 군수 및 물류 사업을 총괄하는 그룹 부회장 자리를 자네에게 주겠네. 자네의 군사적 지식과 나의 자본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중동 전체를 지배할 수 있을 걸세. 연봉과 지분은 자네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라일라를 쳐다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내 딸 라일라와 결혼하게. 자네라면 내 유일한 후계자로서 이 알하심 가문의 제국을 물려받을 자격이 충분하네. 부와 명예, 권력, 그리고 내 아름다운 딸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것은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자 최악의 모욕이었다. 자이드는 김민준이 감격에 겨워 자신의 제안을 수락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김민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산산조각 냈다. 김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경멸도 분노도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을 담고 있었다. 셰이크, 당신은 아직도 자격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집무실의 화려한 공기가 얼어붙었다. 자격? 감히 내 앞에서 자격을 논하는 건가? 자이드가 발끈하며 소리쳤다. 김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야경을 등지고 선 자이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총성보다 날카롭게 자이드의 오만한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당신의 딸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가 지키고 싶어하는 저 땅 속의 오래된 돌멩이 하나와 당신이 거래하는 최신형 미사일 한 발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무례한. 진정한 왕의 자격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지키고 존중하느냐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평생 당신의 딸을 당신 제국의 가장 화려한 장식품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녀의 영혼을 존중하지 않는 당신에게 그녀의 인생을 거래할 자격은 없습니다. 김민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자이드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김민준은 더 날카로운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저 또한 그녀의 곁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에 라일라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제 손은 너무 많은 것을 파괴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제 손에 묻은 피부터 씻어내야 합니다. 저승의 그림자를 짊어진 제가 그녀처럼 빛나는 사람의 삶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줄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거절이었다. 상대방의 오만함을 꾸짖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는 거인의 거절이었다. 김민준의 마지막 말은 자이드의 무너져가는 세계에 내리는 최종 선고와도 같았다. 셰이크,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즉 당신 딸의 존경심조차 이미 잃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되찾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왕의 자격 이전에 한 아버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격일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김민주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방 안에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늙고 초라한 왕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눈에서 생전 처음으로 후회와 자기 혐오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민준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셰이크 자이드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지진이었다. 자이드는 며칠 동안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두문불출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치관을,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김민준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는 처음 이곳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낡은 배낭 하나만을 쌌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타인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클럽을 떠나 암만 퀸 알리아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날, 공항 출국장에는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셰이크 자이드와 라일라였다. 며칠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이드는 눈에 띄게 늙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오만함과 불안함 대신 깊은 성찰 끝에 얻은 차분하고 겸허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민준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요르단 제게의 군주가 동양에서 온 이름 없는 남자에게 허리를 굽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지운 자네 말이 옳았네. 나는 왕도 아버지도 아니었어. 그저 욕심 많은 장사치에 불과했지.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자네 덕분에 깨달았네. 진정한 힘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며 진정한 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부터라도 자격 있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려 하네. 그는 라일라를 돌아보며 말했다. 라일라의 재단에 내 사유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네. 그녀가 파괴된 것들을 되살리고 잊힌 역사를 지키는데 평생을 바칠 수 있도록. 그의 말에는 더 이상 거래나 계산이 없었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의 참회와 아버지로서의 뒤늦은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다음은 라일라의 차례였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손에 작은 벨벳 주머니를 쥐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간직한 작은 나바테아 시대의 토기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페트라에서 발굴된 고대 상인들이 약속의 증표로 사용했던 토기 조각이에요. 이 조각처럼 당신의 신념이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내기를 기도할게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당신은 저에게 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셨어요. 제 마음속의 별을 찾는 법을 알려주셨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파괴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간절히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말은 김민준의 영혼에 남아있던 마지막 어둠을 걷어내는 따뜻한 빛과도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쥐어준 토기 조각을 소중하게 감싸쥐었다. 당신이야말로 이 사막이 수천 년간 지켜온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함께 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아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고결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출국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이었다. 100m 너머로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채 서 있는 늙은 사자와 젊은 암사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와디 럼의 포효는 멎고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암만 퀸 알리아 국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높여 요르단의 붉은 대지를 발 아래로 밀어냈다. 김민주는 창가에 기댄 채 점으로 작아지는 암만의 불빛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지독한 열기와 모래바람, 총성과 함성이 뒤섞였던 땅. 그곳에서 그는 잊고 싶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고 도망쳐온 자신의 그림자와 혹독한 싸움을 벌였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길이었다. 그의 손안에는 라일라가 쥐어준 수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 나바테아 토기 조각이 있었다. 거칠지만 부드러운 감촉. 그는 이 작은 조각에 담긴 의미를 생각했다. 파괴되고 잊힐 뻔했지만 누군가의 헌신으로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역사의 파편. 어쩌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혼이 산산조각 났지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시선 덕분에 간신히 그 파편을 끌어모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는 문득 총에 0점을 맞추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저격수에게 0점 조절은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이다. 거리, 바람, 중력 모든 변수를 계산해 총알이 정확히 목표에 명중하도록 조준경의 기준점을 맞추는 일. 그의 인생은 오랫동안 파괴와 제거라는 목표에 0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의 모든 감각과 기술은 오직 그 한 점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0점을 다시 맞춰야 할 시간이었다. 김민주는 비행기의 희미한 소음 속에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0점을 맞추는 작업을 시작했다. 목표는 더 이상 적의 심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온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였고 파괴가 아닌 창조를 향한 새로운 삶의 방향이었다. 그가 와디럼에서 당긴 두 발의 총성. 그것은 과거의 방식이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총알은 한 남자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한 여인의 영혼을 해방시켰다. 그는 자신의 저주받은 재능을 처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것은 완벽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길고 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는 라일라를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머무는 연약한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지혜롭고 강인한 여전사였다. 그는 그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그들의 인연은 짧았지만 서로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같은 시각 암만의 비즈니스 중심가에 위치한 알하심 그룹의 본사. 최고층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라일라는 아버지 회사의 중역들 앞에서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안건은 시리아 국경지대의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새로운 도로 건설 계획이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사업이었지만 그 예정 경로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중혁이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공주님, 그깟 돌멩이 몇 개 때문에 수십억 디나르가 오가는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방부와도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라일라는 차갑고 이지적인 미소로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사님, 그 돌멩이는 요르단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자 역사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 스스로의 뿌리를 파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가져올 환경 파괴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장기적으로 우리 그룹의 평판에 훨씬 더 큰 손실을 입힐 겁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대한 경로와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그리고 유적지 보존을 통한 문화관광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감성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언어, 즉 돈과 효율의 언어로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회의실을 지배하던 것은 더 이상 그녀의 혈통이 아닌 그녀 자신의 실력과 카리스마였다. 마침내 가장 완고했던 이사의 입에서 알겠습니다.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지요. 라는 항복 선언이 나왔다. 회의가 끝난 후 라일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한때 도서관 구석에서 책 속에 숨어있던 유약한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운 이 도시의 새로운 수호자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조각을 꺼냈다. 페트라에서 주운 김민준에게 준 것과 비슷한 또 다른 토기 조각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그 역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기를. 김민준을 태운 비행기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10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이었다. 사막의 건조한 공기가 아닌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그의 코끝을 찔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사찰로 향했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다. 그는 속세를 떠나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치열했던 자신의 내면과 온전히 마주하기 위함이었다. 몇 달 뒤 고요한 산사의 새벽. 김민주는 작은 공방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조각으로 깨진 오래된 백자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총을 쥐던 손으로 이제는 오칠과 금가루를 섞어 만든 접착제를 작은 붓에 묻혀 깨진 파편의 단면을 조심스럽게 이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깨진 것을 복원하는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단순히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었다. 깨진 흔적, 그 상처의 선을 금으로 메워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그릇이 가진 역사를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자기 자신의 부서진 영혼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예전처럼 정교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살이나 긴장감이 없었다. 오직 깨진 조각에 대한 연민과 그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려는 창조적인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지막 조각을 붙이고 금빛 선이 선명하게 드러난 항아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상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다. 마치 수많은 전투와 작전 속에서 상처 입고 망가졌지만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아낸 자기 자신처럼. 그의 작업대 한쪽에는 라일라가 준 나바테아 토기 조각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새로 태어난 백자 항아리 옆에 나란히 두었다. 동쪽과 서쪽, 사막과 숲, 파괴와 창조. 모든 것이 그의 작은 공방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졌다. 창밖으로 산사의 아침을 여는 청아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민주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와디럼의 거친 포효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을 채우는 것은 오직 평화로운 풍경 소리와 자기 자신과 화해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깊고 고요한 평온이었다. 마음의 영점은 마침내 맞춰졌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